어느 한 작은 마을에 카이론이라는 이름의 마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카이론은 꽤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지혜로운 인물로 칭송받아 왔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답변들과 조언들은 언제나 해결책을 제공해 주었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의 한 젊은이 타레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자신이 정말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세상에 참된 지식을 얻고자 카이론을 찾아왔습니다. 카이론은 타레스를 보자마자 그의 진지한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법을 부려 타레스를 시간 여행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타레스는 과거로 돌아가 막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대의 인물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타레스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을 지으셨나요? 그러자 건축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구조도 모자람을 안다네.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와 실험을 했지. 다음으로 그는 유명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작품을 창조할 수 있었나요? 타레스가 물었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이 평생 고뇌했던 실패들을 떠올리며 말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았기에 나는 배움의 과정에서 여러 실패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네. 마지막으로 타레스는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장군을 찾았습니다. 장군에게 타레스가 물었습니다. 전장에서 어떻게 성공을 거두신 겁니까? 장군은 타레스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나의 무지가 어디까지인지 늘 탐구했네. 그래서 병사들과 항상 대화하며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네. 이 여행을 통해 타레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카이론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카이론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란다. 이제 너도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구나. 타레스는 그의 깨달음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점차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며 서로를 돕고 배우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지혜의 중심지가 되었고 카이론의 영향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에서 비롯된 이 마을의 이야기는 세월을 거치며 널리 퍼져나가 사람들에게 무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인리히로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문난 철학자였습니다. 파인리히는 매주 마을 회관에서 철학 강연을 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언제나 회관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불현듯 공기가 시원해지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던 날 파인리히는 모인 청중에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의미와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밤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니체의 영원회귀 개념을 빌려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파인리히는 점점 이야기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가상의 왕국에 아우구스트라 불리는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트는 항상 시간을 낭비하는 나태한 삶을 살았고 그의 선택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고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트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는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고 그곳에는 빛바랜 책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는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영원 회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책에는 당신의 삶을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선택들에 여전히 만족하겠는가?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우구스트는 그 문장을 깊이 되새기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삶의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국으로 돌아온 아우구스트는 더 이상 나태하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더 공정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과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그의 선택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우구스트는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새로운 시대에 철학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듯이 우리의 삶도 매 순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파인리히는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청중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그들은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삶을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나는 지금의 선택에 후회 없이 만족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과 변화를 자극했습니다. 이처럼 하인리히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람들 마음 깊숙이 철학적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들을 새롭게 바꿔나갔고 그 변화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은 항상 평화롭고 다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일었죠. 그 변화의 물결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라는 이름 아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혁신을 환영했지만 이 기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사이가 좋던 이웃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된다는 기대 속에서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마을에는 자문회의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러한 변화가 마을의 정의로우며 옳은 방향인지를 두고 자문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첫 번째로 발언한 사람은 공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 덕분에 마을 전체에 엄청난 효율성과 경제적 풍요가 찾아왔다며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줍니다. 그는 기술로 인해 소수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다수의 편익이 더 크다면 이는 정의로운 것이라 주장했죠. 그러나 자유주의자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는 각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자유를 중요시해야 한다라며 기술의 도입이 개인의 선택을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개인의 선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우려였습니다. 더 윤리를 중시하는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각자가 덕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북돋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이 사람들을 나태하고 자신만의 내적 특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덕이 무너지면 사회가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그의 지론은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커뮤니타리안 철학을 따르는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예전 모습을 조용히 상기시키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서로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걷고 이야기하며 웃으면서 삶을 나누었습니다. 기술이 주는 이 점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가 잃어버린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결속과 목표를 상실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말에 자문회의는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잊고 있던 것을 되찾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기술이 주는 이 점을 지키면서도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죠. 결국 마을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 얻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소통과 만남의 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샌델의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제레미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론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제레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이 제일 좋아하는 이론인 공리주의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인 설명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는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제레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쉴 새 없이 동물들이 인간처럼 살아가는 행복의 숲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의 동물들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항상 최고의 행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곤 했죠.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말이죠. 어느 날 숲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대규모 결혼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티는 숲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 했고 모든 동물이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행복의 증표인 해피볼을 통해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피볼은 금색 쿠키로 만들어졌는데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고 싶으면 해피볼을 하나씩 공용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누구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결정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까? 그래서 이들은 제레미라는 영리한 고슴도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레미 고슴도치는 벤담처럼 생각하는 동물이었답니다. 제레미는 쾌락 계산법에 차가 나요. 동물들에게 파티의 각 요소에 대해 평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들, 준비된 음식의 종류들, 선물의 종류까지 모두 고려했지요. 기준은 간단했어요. 파티의 강도 얼마나 강렬하게 행복하게 만드는가, 지속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확실성 얼마나 확실하게 행복을 보장하는가, 그리고 근접성 얼마나 빨리 주어지는가를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놀이기구는 강력한 즐거움을 주었지만 시간이 짧았습니다. 반대로 맛있는 음식들은 중간 정도의 쾌락을 주지만 그 쾌락은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선물은 모든 동물을 웃게 만들었지만 일부 동물에게만 특별히 더 기뻤지요. 제레미는 모든 동물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가장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동물에게 맞는 맞춤형 경험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파티는 대성공이었고 동물들은 영리한 고슴도치의 연설을 듣고 공리주의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상호 간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행복의 숲에서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제레미 방식을 따라 이해 폭넓은 결과를 얻곤 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동물들이 함께 만드는 최대 행복이 숲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레미가 이야기를 끝내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어린이는 제레미에게 손을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최대 다수를 위해 행복을 생각해야겠군요. 제레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야기는 단지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 속의 교훈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레미 방식을 조금씩 시도해보세요. 사람들은 그날 제레미의 이야기를 계기로 작은 결정에서도 서로의 행복을 고려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답니다. 제레미의 이야기는 그 마을의 멋진 전통이 되어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재미와 미덕이 어우러진 귀중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